체후프는 단편 소설과 중단편 소설의 장르를 확립시켜 이 속에 우리 삶의 일상과 애환,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 현세적 물질 세계, 삶의 비속함을 섬세하면서도 객관적인 필지로 묘사했다. 태어나서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과 시련, 이들이 맞닥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 안타까운 사랑, 인간이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감정의 혼란 등 체호프가 다루는 주제는 인간의 일상이다. 잠시도 인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의 일상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잘 알기에 작가는 이 일상을 다양한 기법과 관점으로 예술화했다. 체호프의 문체는 언제나 단순하고 깔끔하다. 단순하게 쓰는 것이 재능 있게 쓰는 것이다 라고 작가가 말했듯이 체호프는 온갖 묘사와 설명, 인물의 대사를 가능하면 함축적으로 단순화했다. 체호프 문체의 단순함은 일견 단순한 문장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문장의 단순함이 아닌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의 단순함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체호프의 단편 소설을 읽겠습니다. 더 클래식 출판에서 출간하였고요. 장한님이 옮기셨습니다. 안톤 체호프 하면 러시아의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힙니다. 근대 단편 소설의 대가라는 타이틀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를 가장 잘 분석한 작가다.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요.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요, 저 밑바닥에 깊숙이 숨겨놓았던 나 자신을 이야기에서 발견하고 낯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오늘은 두 편의 단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관리의 죽음, 두 번째는 약제사 부인입니다. 두말 필요 없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느 관리의 죽음. 어느 멋진 밤, 그의 버금갈 만큼 화려하게 멋을 낸 회계관리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비아코프는 특석 둘째 줄에 앉아 망원경을 들고 코르네빌의 종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오페라를 보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소설에서는 이 그런데 갑자기가 너무 흔히 나온다. 하지만 작가들은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만큼 우리네 인생에는 급작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구겨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며 숨이 멎는가 싶더니 애취 재채기를 했던 것이다.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재채기를 할 수 있다. 재채기는 농부도 하고 경찰관도 하고 심지어는
관청의 주사도 가끔씩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재채기를 한다. 체르비아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코를 닦은 뒤 예의 바른 사람처럼 혹시 자신이 재채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나 않았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순간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좌석 특석열에 앉아있던 작은 노인 하나가 장갑으로 자신의 대머리와 목덜미를 닦으며 뭐라고 투덜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체르비아코프가 보니 그 노인은 통신부 장관 브리잘로프였다. 저분께 침이 튀고 말았군. 체르비아코프는 잠시 생각했다. 나와는 마주칠 일 없는 다른 부서 장관님이지만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군. 용서를 구해야겠어. 체르비아코프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몸을 앞으로 숙여 장관의 귀에 대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도 모르게 그만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괜찮소. 신경 쓰지 말아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 됐으니 가만 좀 있으시오. 들을 수가 없잖소. 체르비아코프는 몸둘 바를 몰라 어색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 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었다. 휴식 시간이 되자 그는 브리잘로프 주위를 잠시 맴돌다가 무척이나 소심하면서도 분명치 않은 어조로 말했다. 제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고 말았습니다. 장관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됐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미 다 잊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거요. 이미 장관의 아랫입술은 실룩거리고 있었다. 잊었다고는 하지만 분명 그분은 화가 나 있어. 걱정스런 체르비아코프는 여전히 장관을 힐끔힐끔 훔쳐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나와는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건 생리현상이라고 말씀드릴 걸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부러 침을 뱉으려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집에 돌아온 체르비아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이 범한 결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아내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보세요. 아내가 말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이 처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분은 의아하게도 별 말씀이 없지 뭐야. 게다가 따로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어.
다음 날 체르베아코프는 새 제복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말끔히 한 뒤에 브리잘로프를 찾아갔다. 장관 접견실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있었는데 장관은 민원들 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얼마 뒤 몇 명의 민원인을 만나고 난 장관이 체르베아코프에게 얼굴을 돌렸다. 저기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어제 아르카지아 극장에서 회계관리가 말했다. 제가 그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제 뜻과는 상관없이 침이 튀어서 죄송하다는. 뭐야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사람.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장관은 다음 민원인을 향해 말했다. 나와는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체르비아코프는 새파랗게 질려 생각했다. 단단히 화가 난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지금 당장 해명해야겠어. 마지막 민원인을 접견한 장관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체르비아코프는 뒤를 졸졸 쫓아가며 소심하게 말했다. 저기 장관님, 제가 이렇게 장관님을 찾아온 이유는 참여할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장관은 울상을 지으며 한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놀린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지? 체르비아코프는 생각했다. 나는 놀린 적이 없어. 아니, 장관이란 분이 그런 말뜻 하나 이해를 못하시나? 방법이 없군. 제기랄, 이 편지를 쓰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어. 맹세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 체르비아코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장관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편지에 쓸 적당한 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또 해명을 하러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저 장관님, 제가 어제 찾아뵀던 건... 장관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자 그는 또다시 소심하게 말을 시작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장관님을 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춤이 튀어서 그걸 사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장관님을 놀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어떻게 감히 장관님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놀린다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나 그럴 수. 당장 꺼져. 장관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꽥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체르비아코프가 몸을 움츠리며 물었다. 당장 꺼지라고. 이제 장관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체르비아코프의 뱃속에서 무엇인가가 터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는 뒷걸음질쳐 거리로 나왔다. 그러고는 기계처럼 집에 도착해 제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약제사 부인. 두 서너 갈래의 구불구불한 길로 이어진 작은 비읍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방은 조용했다. 멀리 교회에선가 개 짖는 소리가 겨우 들릴 뿐이었다. 곧 날이 셀 것이다. 오래전 모두가 잠들었으나 약제사인 체르노 모르딕의 부인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은 벌써 3번씩이나 잠을 자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부인은 열린 창문 앞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덥고 지루해 화가 났다. 울고 싶을 만큼 화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남편 체르노 모르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여유롭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벼룩이 달려들어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지었다. 감기에 걸린 도시 사람들 모두가 그의 약방에서 약을 사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방이 도시 변두리에 있어서 부인은 들판을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동쪽 하늘 끝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마치 큰 불이 난 듯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멀찍이 떨어진 숲 뒤에서 크고 둥그런 달이 불쑥 솟아올랐다. 밤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와 함께 덜그덕거리는 박차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렸다. 장교들이 부대로 들어가는 모양이군. 부인은 생각했다. 잠시 뒤 하얀 장교복을 입은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훤칠한 키에 몸집이 좋았고 또 한 사람은 작고 왜소했다. 그들은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커다란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짓거렸다. 점차 약방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들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약 냄새가 나는데? 왜소한 사람이 말했다. 아, 약방이 있군. 아, 그래. 지난 주일에 피마자유를 사러 이곳에 왔었어. 아, 여기 약재 사는 찌푸린 얼굴에 당나귀 턱을 가진 사람이라네. 아니, 무슨 턱이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 그런데 그 자는 모양이군. 부인도 잠들었겠지. 옵차소프, 아는가? 여기 약제사 부인이 아주 미인이야. 덩치 좋은 사내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봤어. 아주 예쁘더군. 그런데 군의관, 그 부인은 정말 그 당나귀 턱을 사랑할까? 아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군의관은 약사가 불쌍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은 창문 뒤에서 잘 거야. 옵초소프, 귀여운 입은 반쯤 벌린 채 발을 침대에서 늘어뜨린 채 말일세. 군의관, 이건 어떨까? 약방에 가서 뭐든 아무거나 사는 것이 부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장교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런데 밤이잖아. 상관없어.
밤이라고 약을 안 팔겠어? 자, 얼른 가보세. 그럼 그럴까? 부인은 커튼 뒤에 숨어서 조용하게 울리는 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띤 채 연신 코를 골고 있었다. 부인은 서둘러 옷을 걸치고 맨발에 덧신을 신었다. 그리고 약방을 향해 달렸다. 유리창 밖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부인은 램프에 불을 붙인 뒤 자물쇠를 열기 위해 문을 향해 서둘러 걸었다. 어느새 그녀는 심심하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다. 울고 싶은 생각도 달아났다. 단지 가슴이 몹시 두근거릴 뿐이었다. 덩치가 큰 군의관하고 비쪽 마른 옵초 소프가 들어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부인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저기 15코페이카어치의 박하정을 부탁드립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서랍에서 통을 꺼내 저울에 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눈도 깜빡거리지 않은 채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군의관은 살찐 고양이처럼 눈을 가늘게 떴으나 옵초 소프는 어쩐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부인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팔다니, 하하,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군의관이 말했다. 이곳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인은 옵초 소프의 붉은 얼굴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남편은 따로 조수를 두지 않아 제가 곁에서 돕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근데 약국이 무척 비좁군요. 그런데 그런 통들은 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독약도 많을 텐데 이곳에서 일하기가 무섭지 않은가요? 부인은 포장한 박하정을 군의관한테 건넸다. 옵초 소프는 부인에게 15코페이카를 지불했다. 침묵 속에서 약 30초가 지나갔다. 군의관과 옵초 소프는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문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다 15코페이카어치 주십시오. 군의관이 말했다. 부인은 또다시 천천히 움직이며 서랍 쪽으로 손을 옮겼다. 이 약방에는 없나요? 저 이런 것 말입니다. 옵초 소프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다. 저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탄산수 말입니다. 탄산수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인이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닌 선녀군요. 3병만 주십시오. 부인은 재빨리 소다를 포장하고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멋지군. 옵초 소프, 저 파인애플은 마데이라 섬에서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런데 말이야.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가? 바로 그 약사나리가 주무시는군. 조금 뒤 창고에서 돌아온 부인은 계산대 위에 병 5개를 올려놓았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인지 그녀의 얼굴은 조금 흥분한 듯 상기되어 있었다. 쉿,
조용히. 부인이 병마개를 뽑다가 떨어뜨리자 옵초소프가 말했다. 에이, 조용히 하세요. 남편이 깰지도 모르니까. 깨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보세요. 저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잖아요. 당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게다가 군의관은 조용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자들이란 답답한 구석이 많아요. 쉬지 않고 잠만 자면 무엇이 좋은가요? 에? 아, 이물이 붉은 술이라면. 그 다음엔 또 무슨 상상을 하시려고? 부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약국에서 술을 팔지 않아서 정말 유감이군요. 하지만 그 약이라고 생각하고 술도 한 잔 팔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프랑스산 붉은 포도주는 없나요? 있어요. 오, 그럼 됐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지금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뭐 우선은 한 잔씩 물에 타서 주시고, 그리고 좀 이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죠. 옵초소프, 그렇지 않은가? 일단은 물을 좀 타고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로. 군의관과 옵초소프는 계산대 옆에 앉아 모자를 벗었다. 그러고는 포도주를 마셨다. 술은 솔직히 마실 게 못 됩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미인 앞에서는 술이 바로 신의 생명수가 되죠. 부인, 당신은 정말 눈부시게 예쁘군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 손에 키스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대로만 된다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무슨 짓이든 할 것 같군요. 옵초소프가 말했다. 목숨도 바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군의관은 은근슬쩍 부인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웃었다. 별처럼 빛나는 두 눈이 탕탕 총을 쏘잖아요. 하하하. 와우,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약사 부인은 붉어질 대로 붉어진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잡담을 들었다. 이야기는 다시 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부인은 그전부터 즐거운 마음이었다. 그녀도 이야기에 동참했다. 큰 소리로 웃는가 하면 애교를 부리기도 했고 장교들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잔가량 드는 붉은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했다. 장교님, 이제 부대에서 조금 더 자주 나오세요. 부인이 말했다. 이곳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분해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네, 분명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의관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처럼 엄청난 미인이 이런 시골 구석에 박혀있다니. 그리고 예도프는 벽천 사라토프로 가졌구나 해서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모두 얼마지요? 부인은 천장으로 눈을 향한 채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대답했다. 12루블
48코페이카예요. 옵초소프는 주머니 속 두툼한 돈지갑을 꺼내 한참 돈을 세고는 부인에게 주었다. 그나저나 당신 남편은 잠속에 푹 빠졌군요. 물론 꿈을 꾸고 있겠지요? 옵초소프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엉뚱한 말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 섹스피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부터 젊었던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이지요. 손을 놓으세요. 부인은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바로 그 창문 옆에 앉았다. 그리고 군이와 옵초소프가 약국 문을 나서며 천천히 20걸음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무슨 말인가를 은밀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슴이 울렁거리며 관자놀이까지 맥박이 고동쳤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5분이 지났을까? 군의관은 옵초소프와 헤어져 앞으로 걸어갔고 옵초소프는 약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두어 번 약국 옆을 서성거렸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춰 서는가 싶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얼마 뒤 초인종이 울렸다. 뭐야? 누가 왔어? 부인은 갑작스럽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초인종 소리가 나는데 귀가 없어? 약사는 고함을 쳤다. 아이, 제길 엉망진창이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는 반은 잠에 취한 채 서둘러 약국으로 걸어갔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가 옵초소프에게 물었다. 박하정 15코페이커치 주십시오. 코를 흉하게 찡그리며 하품을 하는 약사는 걸으면서도 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약통을 꺼냈다. 2분가량 지나서 약사 부인은 옵초소프가 약국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몇 걸음을 옮기다 길바닥에 박하정을 휙 던져버리는 모습도 보았다. 그가 걸어가는 맞은편 모퉁이에서 군의관이 걸어나왔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그러고는 알 수 없는 손짓을 하더니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박복한 년. 부인은 다시 잠들기 위해 서둘러 옷을 벗은 남편을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복도 지지리도 없어. 누가 알아주냐고. 아무도 모르지, 이 마음을. 부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진열장 위에 15코페이카를 놨어. 그 돈 가져다 놔. 이불을 뒤집어 쓰며 약사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엣지 있죠? 이야기가. 근데 작가 중엔 손꼽히는 표현 방법이고 스토리 라인입니다. 아두갈리의 죽음에서 주인공 체르비아 코프 어쩜 좋습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죽어버린 아주 작은 인간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생각을 했어요. 감정이란 것을 생각이란 놈이 잘못 먹으면
엄청나게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피해망상증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서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힘듦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약사 부인의 마음도 전 10분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네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